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 모임 제한 조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열흘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의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사실은 기세는 어느 정도 꺾였다고 봅니다. 네네. 계속 한 700명대부터 해서 1,800 쭉 갔다가 오늘도 물론 1,800명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은 아주 급격한 증가세는 좀 눌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그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이런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별히 숫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예견할 만한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지금 한 4주째 같은 단계이고요. 이 단계는 물론 우리가 물론 임의로 정한 단계입니다만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이 이렇게 4단계라는데 사람들 할 거 다 하고 다 움직이네. 우리랑은 다르네. 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 것을 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사실은 긴장감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냥 숫자가 1,800이네, 언제 떨어지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큰일 났다. 우리가 지난 3차 때 여기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이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이번 이런 조치로 감소세 전환이 언제쯤 좀 가능할지 보시나요? 저는 그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기대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2주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조치든 간에 이미 2주가 상당히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이는 지금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수도권 900명대 이하 이렇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어떤 더 획기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할 그런 사정도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이 정도의 환자 발생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세를 누르면서 계속 가야겠다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2학기 등교 방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교내 감염 비율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역사회 감염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감염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등교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학교 학생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학교는 가장 늦게 닫고 가장 빨리 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 새로운 그 방역 지침에는 4단계 때는 학교가 닫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수치도 15% 학생들이 15%가 학교에서 걸렸다는 얘기는 나머지 85%는 딴 데서 걸렸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또 학교 밖은 위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학생들을 지내게 한다면 감염의 위험은 오히려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와 같이 지내야 하는 또 가족과 같이 지내야 하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감염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학교 안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가정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 가정에서의 그 방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습니까?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 병에 걸려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병에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은 백신을 지금 못 맞잖아요, 대부분. 예. 그래서 학생들은 오롯이 가족원이 감염이 되면, 성인 가족원이 감염이 되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백신을 못 맞는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빨리 서둘러서 백신을 다 맞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가정에서의 전파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다는 거죠. 예. 거꾸로 또 이제 가정에 같이 있다고 100% 다 걸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만큼 가정에 있는 시간을 줄여서 학교로 보내는 것이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네. 저는 학교에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숫자가 올해 연말에만 530만 명을 넘길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9월 초에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영국도 이제 많이 풀었고 좀 백신이 많이 돼서 괜찮아 보이지만 이 인구가 가장 많고 많은 나라들이 밀집해 있는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코로나의 영향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늘게 될 것이고 는 만큼 사망은 생길 거고 물론 그때쯤 되면 많은 선진국들은 백신을 거의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상당한 백신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 델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걸 보십시오.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망자 숫자가 대략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19라는 병을 진단을 못하고 그냥 대략 짐작으로 사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하루에 10만 개 이상씩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검사는요, PCR 검사는 한 5만 원 전후입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네. 그런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온 사망자 숫자는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낮을 것이고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일부 좀 그 저개발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더 많은 나라에 더 퍼지게 된다면 그 숫자는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커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자, 모레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는데 10부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엔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너무나 여러 번 사실 정부로서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예방접종 사업 일을 하면서 사실은 예방접종에 관한 앱이 있었고 그 앱은 굉장히 우수한 앱으로서 정말 표창도 여러 번 받고 아마 아이들을 기르면서 국가 백신 사업에 동참해서 백신을 쭉 놓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잘 돼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니까 이제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이제는 아마 바깥으로 돌려서 민간에 의뢰를 해서 아마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 것 같으니까 이번엔 정말 실수해서도 안 되고 잘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O가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그 건수를 보니까 200만 건이 넘는다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 장기 후유증 증상이 어떤 거고 이 후유증을 겪은 사람들은 재활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자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병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를 낸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뭐 단편적으로 나왔겠지만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보니까 이제 뭐 가슴에 통증이 오래 간다든지 또 발진이 계속 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나라마다 사실은 그 이 바이러스의 종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걸린 연령층도 다르기 때문에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우리의 후유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면서 보면 가끔 코로나 걸렸다가 나중에 CT를 찍어보니까 흉부 CT를 찍어보니까 안에 폐에 이제 흉터가 많이 남아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네. 다행히 심한 흉터가 아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꽤 심한 흉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약간 영향이 있을 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처음 보는 감염병이라서 그렇지 많은 호흡기에 침범하는 감염병들은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결핵입니다. 폐결핵을 앓고 난 다음에 폐가 많이 깨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확장증도 오고 출혈도 오고 그래서 이 코로나도 그런 종류의 이제 하나의 후유증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지만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기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특히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부스터샷 얘기도 좀 저희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 국가들도 그렇고 이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1차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빈부격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걸겠다 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 백신을 가장 먼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미국, 이스라엘 예.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이미 다 접종이 끝났는데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놓을 때요. 이게 세 번 맞는 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예, 예. 잠깐 언급했던 국가 백신 사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백신들을 보면 아이들한테는 3번 들어가는 백신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이라든지 예, 예. 또 폐렴 구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맞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맞는 식으로. 그래서 부스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네, 변이 때문에 더 맞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2번 맞고 6개월 혹은 9개월이 지났더니 항체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백신으로서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부스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3월 달에 화이자 맞은 분들 그분은 이제 4월 달, 3월 말이나 4월에 끝났으니까 벌써 이제 한 4개월 지났지만 이제 그분들이 겨울이 되면 부스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에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꽤 항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초기에 맞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항체가를 연구할 수 있거든요. 피를 뽑으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약간 그 스케줄이 여러 가지가 좀 어긋난 것도 있고 중간에 예, 예. 많이 빈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부스터를 맞습니다 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 맞았던 분들한테 부스터가 들어가고 지금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되는 분들한테는 금년에 부스터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산 백신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에 국산 1호 백신이 개발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특히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핵심 기술 연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좀 주력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년 봄에 나올지 한참 더 있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RNA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효능이 좋고 부작용도 비교적 우리가 견딜만 하고 화이자와 모더나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화이자, 거죠? 모더나, 예. mRNA이고 이제 뭐 독일 회사인 큐어백도 지금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효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 무엇보다 mRNA가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예. 변이가 생겼을 때 그 변이 단백질에 대해서 mRNA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놓을 수 있다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대처가 장점은 가능하군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mRNA에 관련된 그런 아주 기초 기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발달되어 온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할지도 의문이고 서로 예.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 특히 3상을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아. 적어도 수만 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 봄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백신을 맞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연구를 못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그런 백신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백신 연구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 나라입니다. 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때 되면 혹시 이제 좀 그 시험을 원하는 나라가 생겨서 가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인종도 달리해야 되고 환경도 달리해야 되고 변이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백신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좀 가야 될 길이 많은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일부 라이센스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소위 제너릭이라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걸 만들어서 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개발 백신 개발 관련 이야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